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기획으로 아, 전세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새 전세 사기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을 알아보고 전세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때까지 법적으로 어떤 걸 좀 유의하면 좋을지. 네, 전세상이 당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주택에 살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남의 집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남의 집에 사는 형태를 법적으로 4가지 정도로 규정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세권 계약입니다. 우리가 전세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한 2년 사는데 1억 준다. 이게 다른 나라에는 사실 잘 없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맡기고 2년 동안 살고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이 전세권 설정은 등기에 전세권자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등기부를 떼보면 전세권자 신동희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네. 근데 이 등기하려면 등기 비용이 들죠. 듭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등기하기 싫어해요. 이게 뭐 2, 30만 원씩 내가지고 등기하는 건 좀 그렇죠. 그렇잖아. 그래서 많이들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채권 전세라고 해서 그렇죠. 미등기 전세입니다. 전세금을 주고 사는 건 똑같은데 이제 등기부에 등기가 안 돼 있어. 이런 걸 미등기 전세라고 하고 소위 말하는 임대차라고 그렇죠. 하는 것이 이런 대표적인 유형이죠. 그래서 확정일자 맞죠? 그렇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월세를 내는 거예요. 보증금 3천에 월세 120. 그러면 보증금이 떼일 염려는 적겠지. 보증금 자체는 낮으니까. 네. 그리고 요새는 잘 없는 사글세라는 게 있습니다. 아, 1년 동안 사는데 월세가 100만 원이야. 아. 그럼 1,200만 원 한 번에 줘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냥 쭉 사는. 맞아. 옛날에 그런 네. 게 있었어.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 미등기 전세와 보증금이 있는 월세 그렇죠. 부분이에요. 보증금이 좀 다액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전세 보증금 너무 비쌉니다. 전세 자금 대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네? 그러면 계약서를 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집을 둘러봤어요. 너무 좋아. 마음에 그렇지. 들어. 그러면 뭐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냐면요. 등기부등본? 그렇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집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돼요. 근데 보통 분들이 등기부등본 어떻게 떼지? 그 중개사한테 떼달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냥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게 인터넷 등기소라고 치면 그 온라인 등기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회원가입하시고 부동산 등기 연락 뭐 주소만 쓰면 돼요. 한 8, 900원 하나? 그게 아마 700원인가 뭐 그럴 거예요. 열람은. 그 정도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딱 등기부를 열어봅니다. 그러면 등기부 여는 순간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등기부는 크게 보면 제목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표제부는 이 건물의 현황, 뭐 몇 층짜리 건물이고 위치가 어떻고 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지 뭐가 어떤지 이런 현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임대차 계약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갑구와 을구라는 게 있어요. 갑구, 을구? 뭐 복잡한 거는 다 제껴놓고 갑구에는 이 집주인이 누구냐와 그렇죠.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을구에는 이 부동산에 얼마만큼의 담보가 잡혀 있느냐. 보통은 뭐 근저당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집주인이 이 건물로 담보를 잡히고 돈을 얼마나 빌렸는지 뭐 이런 게 을구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갑구와 을구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이 집주인이 그 집주인이 맞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갑구에 있는 그 집주인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집주인이 동일한 인물이냐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가끔씩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위임 받았다고 하면서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하고 내지는 본인과 대리 관계를 위임 계약을 맺었다면 본인한테 위임을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갑구를 살펴보니까 소유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있어요. 근데 계약 체결하려고 딱 왔는데 이 사람이 홍길동이 아니라 홍말동이야. 그렇지. 집주인은 홍길동인데 이게 누구지? 그랬더니 자기가 제가 이거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믿고 체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홍말동이 맞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유자가 이 사람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라는 그렇죠. 위임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감도장이 그렇죠. 적혀 있어요. 인감 증명서도 있어야 되고
위임을 받았다고 사무소를 위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도 다 받고 그리고 그 원 소유자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전화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그게 같아요. 제일 안전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을구에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결국엔 우리가 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할 때 주의사항을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가? 다 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그것 때문이에요. 이게 만약에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건물의 가치로 돈을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건물에 이미 저당권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그래서 경매 쳐봤자 앞에 뜯어먹을 사람 다 뜯어먹고 나면 뼈대만 남아. 그렇죠.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 이러면 그런 집 들어가기 어렵죠. 그런 집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제대로 안 줬다는 거예요.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집을 일단 믿고 걸으세요. 들어가면 그렇죠. 안 됩니다. 왜냐면 을구에 보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임차권 등기 명령도 맞습니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그것인즉슨 이미 여기 살았던 사람이 돈을 못 받아서 한번 임차권 등기 명령 한 적이 있네. 그게 나중에 말소됐다고 한들 임대인이 한번 돈을 밀린 적이 있는 사람이잖아. 라고 생각하고 좀 신중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찾아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회초년생들이 많잖아요.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 이 집은 시세가 10억짜리예요. 근데 여기 저당권이 3억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보증금이 뭐 한 3억 되니까 10억에서 3억 빼면 나머지 3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이게 반드시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저당이 채권 최고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이 미뤄졌다거나 아니면 우리 외적으로 뭐 다른 원룸이나 다른 전세가 있어가지고 우리보다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선순위 근저당이나 뭐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이거를 좀 알아보다가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재밌는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집 내놓으셨는데 3천에 150으로 계약해도 되죠? 이거 좋다고 해. 그래 놓고는 임차인하고 계약할 때 이거는 그냥 전세로 1억 5천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1억 5천 받아. 전세 사기네. 그죠? 그리고 잠수 타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또는 공인중개사 등록증의 사진과 신분증의 얼굴을 대조해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꼭 확인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사무실을 내면 혼자 일하지 않아요. 그렇죠. 중개보조원들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럼 중개보조원이 일하다가 갑자기 욕심이 나. 임대인한테는 이거 한 3천에 150에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임차인한테 이거 보증금 2억입니다. 이렇게 하고 2억 받아서 그냥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 건이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10건이라 생각해봐. 그럼 20억을 가르치고 나누는 거예요. 만약 중개보조원 통해서 건물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때만큼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렇죠. 계약을 체결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조심할 점이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나한테 계약하라고 권한 줬으니까 제가 계약하면 돼요 라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자한테 한 그렇죠. 번쯤은 전화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금액이 크잖아요. 네. 그거 날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네. 아유.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너무 좋을 경우에는 일단 조심하고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와 소유자 등을 한계비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싼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아파트는 시세가 나오는데 빌라의 경우는 시세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그러면 대충 시세가 나옵니다. 그 시세의 한 60에서 한 70% 정도? 이 정도의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괜찮다. 물론 선순위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그 계약서에 담겨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잘 정형화된 그 그렇죠. 계약서를 임대차 가지고 옵니다. 계약서 예, 예. 양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조항이 비슷해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결국 어디입니까? 특약. 특약사항. 예, 그렇죠. 특약이죠. 특약사항에는 보통 이게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원상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음.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나가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이러한 세세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특약사항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집에 근저당이 만약에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임차인이라면 이런 걸 요구하겠어요. 임대인은 우리한테 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이 근저당을 말소한다. 근저당을 만약에 말소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차인이 지급한 돈을 배액을 배상한다든지 손해배상을 지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약을 하나 기재해 놓으면 좋겠죠. 특약사항 적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뭐 임대인이 해달라는 대로 적고 말면 되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불리하다 싶은 조항은 수정을 요구하시고 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은 적극적으로 삽입을 요청하시라.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허그 있잖아요.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사실 안 되거나 그 전세 보증금 전부가 인정되지 않고 일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우리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그럴 경우에는 특약을 넣으면 되겠죠. 만약에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이 거절됐을 경우에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내가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한다. 내지는 그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보증이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약에 기재해 놓으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네. 계약서 체결할 때 특약사항에 아무거나 넣지 말고 내가 필요한 거를 꼭 넣도록 하자. 맞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기재해 놓으시면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훨씬 줄어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약금과 관련된 말씀 드릴 테니까요.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